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오늘 하루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오늘 오후에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이른바 드루킹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 사이다 시간에 이 김경수 출마 소식과 그 의미 정리해드리겠고 5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민심 과연 이번 의혹 등등으로 크게 요동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잠시 후에 바로 분석해봅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역시 그 뜨거운 논란 빚고 있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토론해보겠고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바로 이 국정원 댓글 관련된 사건이 표창원 의원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이 판결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이 성폭력 피해가 너무도 심각하답니다. 방송계 갑질 119의 김혜진 활동가의 설명 들어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그리고 이른바 드루킹 사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하락시킬 요인이 될까요? 또 다가올 남북정상회담, 이거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그 민심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큰 변화는 없죠? 네,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더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예. 이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고 19일 발표한 조사. 오늘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1,502명. 이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이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 응답률은 4.4%.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긍정 지지율 67.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오히려 한 주 전에 실시된 조사보다도 소폭 상승한 결과입니다. 올라갔어요? 네.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이 부정평가도 조금 올라갔는데 27.9%로 나타났습니다. 그 67.6%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매우 높은 지지율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최근에 가장 핫한 아마 의혹이 논란이 이 드루킹 논란일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 영향받지 않겠나. 이 한편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얼마만큼 이런 이 의혹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물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아주 뜨거워졌던 이 마지막 조사 시점으로는 마지막 날인데 18일 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68.7% 일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6일에서 18일 조사라고 하는 거는 드루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드루킹 사건은 조금 더 전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여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일단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계된 걸 먼저 보거든요. 그다음에는
어떤 의혹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예. 지금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동안.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또 시시비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또 팩트가 어떤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국민들은 보고 있는 단계이고 이 드루킹 이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히려 국정 수행과 관련된 부분은 좋은 평가를 나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결과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나름의 성과가 있겠다. 또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조사 기간이 16, 17, 18 요 3일 사이가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에 갔다더라. 네. 김정은을 만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진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남북한이 종전을 얘기한다는데 난 그걸 축복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 그날들이거든요. 네. 그건 영향을 좀 미쳤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뭐 막말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악명이 높은데 예. 이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의혹인데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았겠느냐는데 우리가 또 1년 따져보면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큰 이벤트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결집. 그 부분도 네.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김기식 낙마 드루킹 사건 이것은 대통령 지지도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 미치지 않았다. 네. 이거로군요. 정당 지지도도 변화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인물들이 소속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관련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우리가 뭐 사실 확인 관계는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예. 오히려 의혹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여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걸 봐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3.2%. 일주일 전보다 또 올랐어요? 일주일 전보다도 올라갔다는 올라갔어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1.4%로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 바른미래당이 6.2%, 정의당이 4%, 민주평화당이 3.4%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부동층은 또 이 9.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결집 효과. 예, 의혹들이 아주 치명적이라면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론의 흐름을. 예. 그런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관련 의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시기라면 오히려 결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집 효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건 30, 40대입니다. 30, 40대가 결국 이런 의혹을 정말 치밀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보고 있는 30, 40대가 감정적으로 흐르내는데 네. 이제는 이런 사안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치밀하게 보고 있다. 네. 이제 반대로 또 야권의 공세가 안 먹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권에서 댓글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니까 과거 국정원 댓글하고 똑같은 것이냐 공격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30, 40대 우리 국민들이 좀 반감을 갖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관련된 의혹이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들어가 보면 이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된 검색어를 넣어보면 뭐 드루킹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상당히 높고 남북 정상회담도 높은데 드루킹이 오히려 더 높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관심은 높은데 예. 과연 그렇다면 이 관심 자체가 이 관련돼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관련된 인물이나 대통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이걸 감추려고 하느냐.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네네.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 나온다면 그 잘못과 관련된 쪽의 처벌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이야기할 때는 그 특검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많다면 특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여론도 힘이 실어지는데 예. 지금은 과연 그게 얼마나 감추고 있느냐 쪽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물론 네. 야권은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데 아직은 민심에 그렇게까지 퍼지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 얘기고. 지금 근데 쭉 정리해 주신 문 대통령의 한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지지도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절반이 넘는 지지도가 이게 한두 달 이전하고 쭉 비슷한 추이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르락내리락이 심하지 않죠, 지금. 거의 등락폭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요. 지난 이 대선 이후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물론 뭐 1월 중에는 뭐 20대들의 뭐 남북 이 평창올림픽 단일팀 관련해서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 지지율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보다 더 나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지지율이 옮겨갈 수 있거든요. 또는 그런 대통령의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도 지지율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안 없는 지금의 이 야권의 어떤 이 정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론이 옮겨가지는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정장 지지도도 우리 정치 구조에서 이 양당, 거대 양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5대 2 정도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거의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나요? 없었던 걸로 없죠. 보여집니다. 거의 또 선거가 다가오면 비등비등했었어요. 항상 그랬었는데. 물론 과거에 우리가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지지율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에 2004년 총선의 경우에는 이 탄핵의 후폭풍이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린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2010년 지방선거도 그랬거든요. 또는 2014년도 세월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이 참패할 가능성도 있다. 예.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예. 이 선거를 앞두고는 각각의 지지층이 결집돼 있는데 지금은 이 보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힘을 잃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로 보여집니다. 한 1년여 5대 2의 정장 지지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럼 그것이 그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남은 50일 사이에 급 요동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어떤 변수를 찾을 수 없죠. 물론 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볼 때는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견고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할 때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물론 네. 이 표현이 얼마만큼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초반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 있고요. 또 여당에게 힘이 실려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특별하게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영향을 주었던 게 안보 이슈인데 지금 안보 이슈가 남북관계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한테 긍정적으로 기여하죠.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예. 남북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전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허리케인급 비리가 있다. 맞아요. 그런 경우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결국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대통령의 집권 중후반기를 잘 관리하냐. 또 경제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지방선거 앞두고는 지금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드루킹일 것이다. 네. 라는 그 정도죠.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견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볼 때 정한용 앵커께서도 잘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0년에 보면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면 네, 그런데 네. 이것이 안보 이슈가 지방선거를 지배할 것이라는 아니었습니다.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알겠습니다. 기결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거의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정당 지지도 또 대통령의 높은 고공 지지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길 만한 데가 몇 군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 단체장이 있는 곳도 뭐 5-6군데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이 그만큼 샤이 예. 보수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냐 그러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있다고 하는 응답자들이 훨씬 많을 정도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숨어 있는 보수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만큼 실제 나올 거냐, 실망스러워서 아예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부산 또 영남 지역은 그래도 이 자유한국당의 견고한 조직력이 좀 버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은 어때요? 수도권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인 거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또 네. 후보들도 아주 경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의 인물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이런 경우들도 새로운 흥미를 또 관심을 끌어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도 이 흥행으로 또 지지율을 더 훨씬 더 증폭시키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영남권은 아까 뭉뚱그시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구 경북과 부울경은 또 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이 최근에 이 지역들의 유권자의 성향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부산을 보면 네. 부산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더 높았던 곳입니다. 조금일지라도.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부산, 경남은 저는 상당히 박빙. 높다. 이것은 박빙. 과거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상당히 좀 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여기는 우리 지역이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 선거 지역적 환경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외의 정당이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지지율도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더 큰 이유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누구를 내보낼 사람이 적당하지 않다.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뭐 너무 이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소 몇 군데에서 몇 석? 지금은 글쎄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오히려 이 더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있는 현직이 있는 곳에서 사수를 하는 것, 수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치가 변하는 것처럼 생물인 것처럼 선거도 또 생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몇 가지의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민심 읽기를 함께 해봤네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의원 오늘 경남지사 출마 공식 선언했네요. 예,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래. 오후 4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남지사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했죠. 드루킹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당당히 응하겠다. 위기에 처한 경남을 정쟁의 늪에 버려둘 수 없다. 공약 같은 거를 다시 잘 말 못했어요. 주로 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관심이 집중됐죠. 예. 그럼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 한다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선언한 거죠. 근데 오늘 기자회견으로 해가지고 이게 클리어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드루킹 구속돼 있고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김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본인도 그걸 아니까 뭐 신속 수사 이렇게 촉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받겠다. 그럼 정말 특검으로 갈까요? 자, 청와대하고 여당이 아침까지도 특검 야당의 주장을 일축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은 당사자 자격이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특검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질의응답에서 뭐 당이 결정할 문제지만 나로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일부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는 특검 수용 정면 돌파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가고는 있어요. 나올 만하죠. 예. 예. 그리고 김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전에 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수뇌부하고 의논했다고 밝혔고 당연하게 청와대 쪽하고도 교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 의원이 난 특검도 수용하겠다라는 말을 하겠다는 것을 당 지도부나 청와대도 알았을 거란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특검이 채택될 가능성도 좀 커진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뭐 수사 범위라든지 특검은 또 제목 자체가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선거운동이 동시 병행되는 거네요. 재판 받는 와중에 출마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예, 홍준표 대표 대통령도 출마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대법원 판결 내리기 그렇죠. 전이었죠. 뭐 한명숙, 뭐 이광재 이런 사람들 재판 받는 와중에 출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수사받으면서 출마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죠. 선거법 같은 경우에 있긴 있지만 그건 자기 선거법에 대한 것이고 예. 왜냐하면은 위험하거든요. 선거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검찰이 오라가라 뭐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또 선거운동 와중에 기소라도 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출마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출마를 할 경우에 아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당장 그런 공세를 받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경남의 필승 카드로 내놓은 게 김경수 의원이거든요. 예. 김 의원이 빠지면은 대신 이제 대타로 낼 사람도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김 의원은 단지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문 대통령 강하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원식 원내대표 저는 말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밤에 TV 토론에서 아니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아니냐 김경수 의원이 예. 그런 말까지도 했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선거 하나만이 아니라 만약 불출마하게 되면 지방선거 전체 국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요. 아, 그래서 오늘 엎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불출마 관측 이런 보도들을 했습니다. 예. 이게 결과적으로 오본데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게 맞고 김경수 의원도 요 기자회견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선이 벌어진 것이고 4시 반 기자회견도 10분 전에 공지됐어요. 오늘 아침부터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원래 오늘 경남 진주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인데 이것도 밀린 거예요. 예. 오전 8시 50분쯤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어허. 그 뒤에 연달아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김 의원 측은 출마 선언 및 이후 일정이 취소됐다. 언론인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예. 그리고 뭐 오전 9시에 기자회견설이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고 그것도 취소. 예, 본인은 연락이 안 닿았고 오전 오후 내내 온갖 설들이 많았고 결국 4시 반에 정리가 된 거죠. 예. 그 사이에 아마 당 지도부 청와대 쪽하고 협의가 있었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거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재격전지가 될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서울 선거보다 더 관심이 뜨거울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걸려있는 게 아주 커졌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수사하고는 뭐 원칙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경수 후보가 이기면은 자 국민들이 무고하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렇죠. 라고 할 것이고 김태호 후보가 이기면은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드루킹 사건이 없었던 때보다는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생긴 건 분명하죠. 예. 물론 뭐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수사에도 또 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안 같으면 이게 뭐 야당 같으면은 정치적 탄압이냐 못 나간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양쪽 다 걸려 있는 게 아주 커졌고 뭐 총력을 다 할 거예요. 경남에다가.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은 이럴 겁니다. 투트랙으로 갈 거예요. 김태호 후보는 지금도 김경수 후보 참 좋은 사람이다. 뭐 본인이 연루돼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고 대신에 당이 화력을 총집중하겠죠. 대신 공격해주는. 그렇죠. 네. 예. 선거 분위기는 조금씩 더 달아오르겠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경남이 그렇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에 수도권은 긴장감이 약간 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부울경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화제가 된 뜬 뉴스 먼저 정리하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오늘 4.19 혁명 58주년입니다. 네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재학당 출신인데 이 대전 배재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설치가 됐다, 철거가 됐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는데요. 처음 세워진 게 1987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 항쟁 때 철거가 됐다가 학교 측이 다시 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뭐 달걀 던지고 페인트 끼얹고 계속 철거 운동을 벌이다가 97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다시 철거. 네. 그랬다가 세 번째로 세워진 게 10년 전인데요. 예. 지금에 와서 또 뭐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대전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배재대 앞에서 이승만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거하자는 쪽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승만 공과가 있지만 누가 봐도 과가 훨씬 크다. 그리고 제주 4.3 학살,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등을 지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만든 철거 계곡장을 동상 앞에 세우기도 했는데요. 배재대 민주동문회 회장인 오광영 씨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학내에 쓰레기가 비치돼 좋은 봄날의 수고로우심을 겪게 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에서는 이승만 동상 건립은 총동창회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과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총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장 철거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 참 역사 논쟁 끝이 없네요. 다음 소식이요. 네, 요새 실내든 거리든 금연구역 아닌 곳이 없죠. 흡연가들이 그럼 대체 우린 어디서 흡연하란 말이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애연가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던 흡연 카페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흡연 카페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 종일 네티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흡연 카페가 우선 뭐예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예. 이제 간판을 보면 전 좌석 흡연 가능 이렇게 간판을 세워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30곳이 있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휴게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식품 자동 판매업소로 등록하면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 판매업소? 네. 하지만 이제 대신 직원이 있는 대신에 손님이 스스로 이제 커피를 내려 마셔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는데요. 아하. 이게 전국적으로 30곳이 있고 이 가운데 13곳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흡연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카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이면 7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반발하는 사람도 많겠는데요? 네, 흡연자들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네티즌들은 흡연실에서도 흡연 못하게 할 담배를 대체 왜 파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비흡연자 중에서도 흡연 공간을 만들어줘야 길거리 흡연도 줄고 비흡연자도 피해를 덜 볼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요. 네, 택배 대란 다산 신도시가 이겼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주민이 쓴 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다산 신도시의 실버 택배 논란 일고 있는데 그 핵심을 한눈에 보여주는 문장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실버 택배의 비용을 정부랑 지자체가 일부 지원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네네. 일단 실버 택배가 뭐냐면요. 택배 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그 물품을 배달해 주면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사는 노인들이 집집마다 손수레로 이제 물건을 다시 배송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예. 그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이니까 국토교통부가 내놓았던 방안이 이 실버 택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송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국민들이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입주민들 관리비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청원에 2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국토부가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택배회사 쪽에서 계속 제안해 왔던 거다. 그리고 향후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실버 택배가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 인력 2,000여 명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런데 이번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논란이 컸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섣부른 미봉책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어떤 긍정적 기능도 있다는 거죠. 네. 꼭 불가피한 곳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책들은 필요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토크 꾸며드리고 있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정치권 이슈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권 이슈 하면 뭐니 해도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죠. 이 문제 토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지역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한국당 각각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서 각 당은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성격 규정부터 한번 해보세요. 박용진 의원. 일단 저는 국민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요. 자기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기본인데요. 이 과정 자체가 오염되고 왜곡되기 시작되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시도는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민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똑같이 잘못된 행위라고 일단 보고요. 예. 다만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보면 좀 이분이 약간 좀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그것에 의한 어떤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의 부당한 청탁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예.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왜곡되고 잘못된 일을 더 과대망상으로 더 그르쳐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관련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당 차원의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대망상가가 터무니없는 대가 요구하다 안 되니까 해코지한 사건 이렇게 말했네요. 네,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네. 예. 백승주 의원 어떻게 성격 규정하시나요? 예, 저희 당은 이 사건을 민주당원 대선 여론 공작 헌정농단 게이트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원직을 제명했지만 지난 1월 31일에 시작된 수사 결과가 조금 부분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이런 성격 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일부 국민들은 저 주변의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댓글을 보기도 하고 또 댓글 잘못하고 수사받는 것도 많고 이런데 뭐가 대단하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이 조직적으로 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은 국민에게 주권 재민의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고 겁탈한 일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실체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실체를 지금까지 경찰이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의심만 더 많이 만들고 있고 좀 부실 수사의 어떤 백화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특검을 통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도 좋은 말씀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예. 이 생각에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원에 의한 대선 여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정농단 게이트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여론 게이트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한 가지 충고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요. 사건에 대한 그 규정을 너무 길게 막 이것저것 다 넣으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드루킹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이런 댓글 몇 개를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한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드루킹의 과대망상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특검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요. 경찰이 싼 엉터리를 했다고 하시면서 예. 저도 뭐 경찰이 이런 의혹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좀 수사를 촉구를 하는데 다만 경찰의 수사가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예.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는 이따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하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 그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분들도 과대망상이라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과대망상이라는 주장을 제가 받아들인다면은 민주당한테 배웠습니다. 민주당도 이때까지 정치하신 보면은 사건 조금 터지면 성격 규정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봐서 지금 75일간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 여기에 적합한 성격 규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드루킹스와 같은 과대망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진실을 조사하는데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서 성격 규정을 검찰이 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예.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이 휴대폰 이 133대를 압수당했잖아요. 그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예.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여론 공작의 실체가 있었고 또 제명당했죠. 민주당원이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봐서 야당 입장에서 이 정도 성격 규정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국민을 보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규정하랬다는데요. 박용진 의원? 조작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었다. 제가 이 팩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작이 있었고 그런 170대 정도의 핸드폰을 동원해서 우리가 조작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됐고 따라서 문재인에게 우리가 이런 대가를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찾아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했고 이렇게 주장해 나가는 것 자체가 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선의 어떤 조작을 위해서 개입했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내통을 했고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 예.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이른바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운을 걸고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그것이 단순한 과대망상의 몇몇 그 민간인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육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군과 그리고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온갖 권력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총칼만 동원하지 않았지 사실상의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지금 이 드루킹의 문제를 동시에 똑같이 놓고 보는 것까지는 좀 심하다. 과대망상의 차원으로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야당은 적절한 선에서 과유불급 생각하시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문제에 어떤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근절하기 위한 알겠어요. 기본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성주 의원, 이 두 가지 구분한 거에 대한 의견 줘보세요. 박용진 의원님이 주장이 너무 낮았어요. 저희들이 주장은 민주당원의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수사를 통해서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선 여론 공작이고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하고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죠. 그리고 저는 정부 기관 종사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과 맥을 같이 하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그 국민 주권 재민의 원칙에 대해 총을 난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예. 이것도 하나의 만약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의 정치 결사체 정치 정당들이 개입해서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은 당 기관이 개입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고, 그 국가기관이 한 것이나 다름없이 하나의 그 주권 재민의 큰 민주주의 원칙에 유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합니다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했고 또 정부기관이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유리했다는 집에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원 신분이었고 대선과 경선 과정에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까지는 팩트로 드러나 있으니까 지금 두 분 다 의견이 같은데, 결국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밝혀내야 할 핵심은 민주당과 조직적으로 연계 내지 내통 내지 자금 지원 등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걸로 딱 좁혀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네,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뭐 제가 오늘 파악할 바로는 안철수 후보 측의 선거대책기구 안에도 이른바 SNS 대응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그런 SNS 대응팀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예. 그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가짜뉴스의 유통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 후보 측에서의 이 신경은 상당히 곤두서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여론 조작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 것을 그야말로 당에서 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알겠어요.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백성주 의원도 뭐 이 부분은 예. 모든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SNS 대책팀, 뭐 댓글 대응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비슷한 팀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이 범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이렇게 범죄적인 활동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예.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진행해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주요 당사자 관련자인 김경수 의원이 밝힌 내용만으로 봐서도 예. 민주당 당선자에게 이렇게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다른 것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박당한 이런 모습 자체가 뭐 실체적 수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핵심은 과연 그냥 SNS 대응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여론 조작으로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느냐, 그리고 당과의 조직적 자금적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로 딱 접해보고요. 두 분 의원께 각자 좀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박용진 의원께는요. 네. 지금 김기식 원장 사퇴권까지 포함돼가지고 청와대의 그 인사검증 라인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그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기본적인 것을 하고요, 또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 실패와 논란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당연히 청와대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기식 원장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자유한국당의 그런 주장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 떡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떡 하나 줘라 했다가 이제 김기식 내놔라. 김기식이 사퇴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했던 조국 내놔라.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실장 또 내놔라. 이 시점에서 결국 대통령한테 몰고 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 보여서 예. 이게 너무 욕심을 과하게 갖고 정쟁만 바라보고 가시는 건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라서요. 예.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같이 좀 고민을 해나가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같이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주 의원께 질문드릴 거는 뭐 특검 도입 요구도 좋고 다 좋은데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정치적으로 촉구할 건 하되 일은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우선 뭐 국회 개점 위협하고 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러나 왜 만들어졌냐? 야당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막을 치고 또 우리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정을 주도할 책임 있는 포괄 책임 있는 여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그러시고 또 많은 뜻 있는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 예. 특검 수용이라든지 여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 모습을 꼭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따로따로 질문 드렸고 답변 말씀까지 들었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볼 소리요. 오늘 4.19 혁명 기념일이죠.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가야 할 방향 이것들을 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4.19 정신은 국가의 주인이 대통령이었던 것을 개인에게 이양하고자 했던 역사적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동초등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선배님들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항상 존경과 감사를 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하면 이기적인 민주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라면 소수의 의견과 인권은 품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고민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입니다만은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완전한 민주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학생들 목소리 들은 게 초등학생들 목소리입니까? 초등학생도 있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참 어른들도 곱씹어볼 만한 아주 수준 높은 대답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얘기들인데 사회적으로 좀 갈등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드루킹 사건 뭐 이런 것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발달도 좀 민주주의에 대한 숙고 이것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인데 4.19 하면은 독재한 거에서 민주주의 쟁취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단계와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나와서 뭐 고문보다 여론 조작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말할 문제인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만큼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 우리가 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사건도 좀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다음 뉴스요.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회담까지 진도가 지금 빠르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언급들을 쭉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이 세계적 성공이 되도록 무엇이든 하겠다. 한반도가 안정과 번영, 평화 속에 함께할 수 있는 날을 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마이크 폼페이오의 방북에 대해서도 김정은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고 매우 잘 어울렸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기로 합의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는 남북이 실무회담에서 생중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은 또 이제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한 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 이런 사실들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도 TV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생중계하겠느냐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은 생중계를 안 좋아했다면서요? 이게 이 김정일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오는 이제 모든 방송을 녹화 중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예. 하지만 김정은은 북한 내 주요 행사를 지금까지 좀 생중계하도록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김정은이 뭔가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생중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판이 깨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47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북핵 문제 관련 발언을 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을 좀 분명히 했고요. 네. 또 주한미군 철수 등 이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 오로지 적대 정책 종식 과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 인식도 공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 합의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또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과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 합의에는 다들 뜻을 같이 하는데 속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 총선에 개입한 구체적 상황 이것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2016년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에 대항마를 내세워라 이런 지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우는 작업들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미운 털이 정말 강하게 박혔던 모양이네요. 이때 기억하실 건데 뭐 배신의 정치 이래가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어떤 적대감을 표출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있었죠.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당에서 직접 이행한 사람은 누군 거예요, 그러면? 공천은 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한구 전 의원이었는데요. 신동철 전 비서관은 오늘 공천관리위원장을 이한구 전 의원으로 하는 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 2016년 초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이 모여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이 이한구 전 의원은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기환 수석이 이미 정해진 일이다. 내가 직접 이한구 전 의원에게 연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개입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현황 그리고 청와대가 지지하는 후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줘야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청와대가 수시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한구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언론에 포착될 뻔한 이후에 이한구 전 의원이 탑승한 차량에 이 정무수석실 직원이 스쳐 지나가는 척하면서 유리창 너머로 서류를 넣는 이런 거에 007을 연상케 하는 은밀한 방법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니까 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별의별 일 가운데 뭐 연설문 얘기가 나오던데 뭐예요? 이 이재만 후보의 경쟁력이 유승민 전 의원보다 높아야 이제 공천에 이제 말이 되는 그런 공천이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연설문을 청와대가 직접 써서 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현기환 전 수석이 이것 봐라 할매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할매가 누구예요? 여기서 할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아, 청와대에서는 할매라고 불렀던 모양이죠? 아마 자기들끼리는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예 유승민 의원 지역구를 이재만 후보자의 단호로 이제 단수 공천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예. 이후에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이제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니 선거가 잘 될 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 당시 현기환 수석 밑에 있던 정무비서관의 증언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금 아까 2부 시작하면서 뜬 뉴스 시간에 그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다시 또 뒤집혔다면서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이 다산 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 철회를 정부에 통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다산 신도시의 실버 택배 비용이 이제 세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국토교통부는 뭐 이와는 별개로 어떤 이 신축 지상공원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은 뭐 따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파트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걸 세금으로 해결을 도와주는 건 문제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동의한 건가요? 동의라고 해야 될지 어떤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택배사가 이제 신청 철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고려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댓글 공작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오늘 마지막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확정됐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처음 시작돼 이 경찰의 대처를 강력 비판하다가 결국 경찰대학교 교수직까지 내려놓은 분, 그래서 그 운명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 국회의원 하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들보다 좀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저는 사실 5년 지났다고 하는데요. 예. 저나 저희 가족들은 엊그제 일 같았거든요. 5년 내내. 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때 그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때 저희들이 겪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기분상으로는 계속인 것 같았고요. 예. 그런데 오늘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완결됐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 12월 대선 직전에 뭐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피스텔 빌려서 뭐 한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원들이 달려가서 그다음 경찰이 갔는데 문 안 열고 있던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2월 11일이었죠. 그때 표창원 의원은 경찰은 문 열고 당장 들어가야 된다. 왜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이제 시작돼서 결국 사표까지 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어가야 될 그 이유와 법리, 즉시 강제라든지 헌재 판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 선관위와 경찰은 주저없이 바로 들어가서 현장 보존하고 증거인멸 방지하고 진실 규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경찰은 안 들어갔었죠. 네,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비난이 많이 쏟아져서 제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요. 예. 아무튼 그러고 이제 2013년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원세훈 전 원장이 1심, 2심, 3심에서 다 좀 바뀌고 또 다시 한번 왔다가 또 가고 이게 4년 몇 개월, 거의 4년 10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공직선거법이죠. 네. 처음부터 그 국정원법 위반은,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 기소 의견 송치가 됐고, 검찰도 기소했고, 1심, 2심, 3심 모두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요. 예.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압력이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 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가해졌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1심, 2심에서 갈린 것이 공직선거법을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그런데 다시 상고했던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보류하면서 그 증거 능력에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에 문제 제기를 하고 파기환송을 시켰었죠. 예. 그러면서 결국 최초에 3년 그 선고였던 항소심에서 그 형량이 4년으로 1년 늘어나게 되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그냥 받아들였으면은 이미 다 형기를 만료했을 텐데 이제 다시 예. 4년을 살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인정 안 했다가 2심에서는 인정했는데 네. 그 당시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몇몇 가지 증거인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파기환송했잖아요. 네네. 그럼 파기환송을 받은 2심, 즉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 문제 제기한 그 핵심 증거는 일단 증거로 인용을 안 했잖아요. 네. 그걸 빼고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부각이 됐죠. 아, 그 사이에 추가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국정원 그 적폐청산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정원이 저질렀던 과거 문제에 대한 사실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정원 특히 원세훈 원장이 직접 관여한 문건들이 많이 확보가 됐죠. 아, 추가 증거가 가미되면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문서들에 의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최초의 파기환송이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그 과정에 청와대랑 무슨 문서가 오고 가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과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 사이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이제 문건들이 국가기록원에서 확인이 됐죠. 네. 그런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그 당시에는 정권의 눈치 봐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추정이고요. 그 문건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자체 증명력을 가지진 못하니까요. 네. 그런 소지의 그 여지가 있었고 청와대에 관심이 있었고 대법원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제 상황까지는 확인이 된 것이죠. 참 우여곡절 많았었습니다. 표창원 의원한테 이제는 그 댓글 관련해서는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한마디로. 늦었지만 정의가 구현됐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의는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왕 댓글 얘기 나온 김에 요즘 그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된 댓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이건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좀 비교를 하자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개입된 뭐 댓글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인터넷 여론조작 이것은 그 12.12 쿠데타 전두환 군사 집단이 무력을 동원해서 행했던 그리고 뭐 광주에서의 학살이라든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예. 드루킹 사건은 조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폭들이 행했던 건데 여기에 정치인이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야당의 문제제기는 뭐 상당 부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입장을 바꾼다면 저희가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제기를 했겠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진위 여부 어느 선까지인지는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요. 네. 그래요. 12.12 쿠데타라고 비교한다는 것은 국가기관 권력의 지시 뭐 이런 거고요. 네네. 조폭과 정당의 연계 의심 요 정도는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옛날부터 보면 조폭과 연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조폭 정치가 꽤 있었죠. 네. 알겠고요. 그나저나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재판 말고도 지금 받아야 할 재판이 많죠? 많습니다. 우선 연관된 거로 민간 그 외곽 부대, 댓글 부대에 대해서 국정원 등록 지급을 하면서 관리했다는 문제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MBC 방송 장악 부분에 대한 혐의 역시 현재 그 수사 중이죠. 예. 그리고 뇌물죄 부분, 특활비 부분, 상당히 뭐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그 풀려야 될 숙제이고 원세훈 원장의 혐의로 현재 좀 확인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혐의로 수사 중인 것도 있지만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재판이 곧 네. 이제 1심도 또 끝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재판에서 또 징역 몇 년 나오면 이게 합산되는 겁니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미 그 확정된 그 판결의 형량은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별도의 혐의로 형량을 받으면 그 형량은 추가가 돼서 예.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아직 기소는커녕 수사 중인 것도 있으니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재판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될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군요. 네, 아마도 지금 이제 4년형이 확정돼서 법정 구속됐고 형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네. 그 수감 상태에서 형량을 치르면서 다른 사건의 재판을 이제 받아야지 되죠. 네. 그래서 그 재판이 계속 항소하고 상고를 한다면 역시 수년간 지속될 테고. 아하. 네, 아마도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가서 확정 판결 나면 또 다른 형기가 시작되고. 그런 상황이 현재 예상이 되죠. 첩첩산중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씀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참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바로 어제 방송계 갑질 119 또 방송 스텝 노조 준비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봅니다. 방송계 갑질 119의 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불완전 노동 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설문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요. 방송계 갑질 119 오픈 카톡방에 공지를 하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모두 223명이 응답을 하셨고요. 예. 여성이 209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스스로 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답을 분석한 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응답한 223명의 뭐 정규직 직원들이 많아요? 아니면 비정규직 작가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만은 아니고요. 네.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드라마 스태프분들도 좀 계십니다. 근데 대다수는 비정규직이고 또 네네. 직종 중에서는 작가가 가장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신 분들이고 비정규직 분들의 대답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듣더라도 네네. 10명 가운데 9명이나? 정말 그렇습니까? 네네. 그 89.7%에 달하는 분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성폭력이요? 이분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이 당한 성폭력을 써주셨는데요. 예. 한 100분이 넘도록 직접 그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보면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다른 성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위계관계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겠죠. 이를테면 지방 촬영 때 여성에게 단독방을 주지 않고 남성과 같이 방을 쓰게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상사가 몰래카메라를 찍었고 그거를 신고했는데 제보자만 다른 곳으로 보냈다거나 예. 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시는 작가분도 있으시고요. 예. 특히 술자리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옆에 막내 작가를 앉히고 춤을 추게 한다거나 메인 PD가 강제로 성추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폭력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농담 아니면 정말 폭행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성폭력 직접적인 성폭력 보다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 패설, 성적 농담,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이런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런 성폭력을 저지른답니까? 대부분이 방송사 임직원들이고요. 제작사 소속이거나 혹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의 임직원분들, 주로 이제 높은 직급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나 영상 제작사의 정규직 직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일삼더라. 네네. 그래서 그런 성폭력을 당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80.4%나 됩니다. 저런. 대부분이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거죠. 예. 왜 참고 넘어가는지 물어보셨죠? 네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가장 많은 답변은 고용 형태상의 신분상 불이익 때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또 약간 특이한 게 아무래도 방송계다 보니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은데요. 네. 이 방송계 자체가 굉장히 좁은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히면 다시는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 넘어간다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뭔가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 문제제기를 했더니 해결이 어떻게 됐답니까?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훨씬 더 많고요. 아이고, 예.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응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할 그런 창구, 신고센터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답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가이드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이드를 보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다 외부 여성 단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신고센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회사 안에 없는 건 아니고요. MBC나 SBS가 최근에 클린센터나 윤리경영 신고센터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신고하라고는 하지만 이 창구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73.5%나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응답도 15%가 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외부 인력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성폭력은 만연되어 있고 그걸 당해도 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최근에 이제 촬영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가이드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이게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느낌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성폭력 신고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느끼지 않아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해서 89.2%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각 방송사들이 사규에 따라서 과감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긴 한데요. 문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신고를 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알려졌을 경우에 본인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신고센터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스텝 노조 준비위원회 지금 만들어져 있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은 많죠? 네네.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기꺼이 가입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63% 정도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이 빨리 좀 발족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방송사도 전향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그 성폭력 신고센터라든지 하는 등등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안전 노동 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